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긍정 44.8%, 부정 50.3%로 조사됐습니다. 긍정과 부정 사이 격차는 오차 범위 아닌 5.5% 격차였는데요. 관련해서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오늘 결과가 오늘 오전 6시에 공표가 좀 됐습니다. 예. 앞서 다른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이 좀 데드크로스가 되는 그런 결과가 계속해서 잇따라 나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 조사에서도 역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정 50.3%, 긍정 44.8%였는데요. 특히 이 대통령 지지율 44.8%는 저희가 조사한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부대표님 어떻게 좀 보셨나요, 결과? 예. 이게 오차 범위 이내의 격차이기는 하지만 최초로 이제 부정이 더 앞선 결과인데요. 그리고 토마토 조사에서의 격차가 5.5%포인트 부정평가가 더 높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조사 대비 토마토 조사 격차 상당히 벌어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최신 조사이란 말입니다. 지금 뉴스토마토 조사는 지금 최신 조사인데 최신 조사에서 살짝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좀 더 봐야 되겠다. 이게 더 벌어질 수 있는 건지 네. 아니면 이 정도에서 이제 잦아들 건지 요거는 봐야 될 거고요. 다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최초 40%의 긍정률, 40%대의 긍정률인데요. 네. 이게 하락폭으로 보면 상당한 거예요. 9%포인트, 9.2%포인트 빠진 거니까 하락폭 그리고 부정률의 상승폭 이렇게 따지면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2주 만의 조사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이 크게 바뀌었다라는 것은 지역적으로는 서울, 세대로는 청년 이쪽에서 이제 많이 영향이 있겠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30 세대에서 지지율이 상당히 좀 많이 빠졌는데 20대의 경우에는 부정평가가 20%포인트 올랐고 또 30대에서도 부정평가가 10%포인트 이상 올랐거든요. 특히 중도층에서도 이제 부정평가가 절반을 넘었는데 중도층에서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11.9%포인트 하락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론가님은 이번 조사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이야기했죠.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들이 한다. 네. 그걸 정확하게 드러내 보인 결과라고 말씀드리고요. 왜 그 옛말 그 있지 않습니까? 군주민수 제주복주. 임금은 배고 백성은 물인데 물에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 권력은 항상 겸손해야 된다. 네. 그런데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치도 그렇고 선거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다 유권자의 인식 싸움입니다. 유권자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보시면 선거 끝나고 선관위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선관위 문제 대통령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개입하면 위헌입니다. 네. 그런데도 문제가 된다? 이거는 아니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뭐 하고 있어? 이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또 당내 갈등 해소 안 되고 계속 싸움박질 나오고 있는데 아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당 내에 싸우고 있어. 대통령이 이거 개입 안 해? 개입하면 위헌입니다. 그런데 유권자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예민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옮겨간다. 근데 2030 세대 주식 살 돈도 없습니다. 자산 양극화에 대한 박탈감이 굉장히 크죠. 이 부분 1년 지났는데 어떻게 길이라도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유권자들의 인식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네. 아까 그 주식 관련해서 청년층의 박탈감 이 부분은 어제 이 대통령도 공식 회의 석상에서 네. 좀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특히 2030 세대에 이렇게 부정평가 응답이 높아지게 된 건 아무래도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관위 사태가 좀 크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선관위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도 있었는지 아니면 선관위가 진짜 크게 작용했다고 보는지 어떻게 좀 보십니까, 평론가님?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개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답답한 상황 6월 3일 이후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유권자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보다 굉장히 짜증난다라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2030 세대는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뭔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한편에서는 9,000피 달성했다고 코스피 자축하고 박수를 치는데 대통령 의도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얘기하지 않은 것은 자산 양극화라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죠. 네. 그걸 보고 있는 2030들은 속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2030 세력의 이탈이 지지율 하락의 핵심 변수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2030 세력이 이탈하면서 다른 세대까지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20, 30대 부정평가가 60%대로 나와서 상당히 좀 높은 수치인데 대표님은 2030 세대 이번 이탈 현상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방금 뭐 자산 양극화도 말씀 주셨지만 거기에 네. 더해져서 선관위 사태와 관련돼서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와 같이 대통령의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오차범위 이내에서 팽팽하게 나타나는 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018년 하반기였습니다. 당시 2018년에 지방선거를 대승을 거두고도 12월 달에 비슷하게 긍부정이 붙어버렸는데요. 당시에 보시게 될 것 같으면 그렇지만 청년 세대는 그렇게까지 야박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거예요. 이번에는 대통령 긍정률을 끌어내리는 가장 주축이 되는 게 2030 청년 세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특히 이제 거주지로 보면 서울 지역이 크겠고요. 그렇게 따지면 서울 지역에서 이제 정원호 후보가 패배하면서 명픽이라는 그 캠페인의 모토가 사실은 부메랑이 돼서 지금 정원호 후보를 때리는 게 아니고 대통령을 때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그렇게 따지면 선관위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대통령한테 귀책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있다기보다는 해결의 주체로서의 대통령.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음에 따른 이 공포감, 이게 계속 이어질 때에 참정권 문제가 이게 다시 뭐 권위주의 체제로 돌아가진 않겠지만 아주 미세한 부분에 있어서 참정권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판단이 있다면 2030이 당연히 나서는 건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2030의 이와 같은 들끓는 목소리를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게 여권이라 정부가 아닌 거, 이게 아주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서울 지역도 20, 30대와 더불어 서울 지역의 부정평가가 55.7% 이렇게 높게 수치가 나온 것도 좀 주목할 부분인데, 아무래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역 중 가장 좀 핵심 승부처 어떤 선거 때보다 핵심 승부처럼 좀 꼽히는데 이렇게까지 부정평가가 높은 데에는 어떤 이유가 좀 있을 거라 보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울에서 오세훈 시장이 신승을 거두고 정원호 후보가 굉장히 우세했다가 빠지는 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셨던 분들의 어떤 여론조사 응답 적극성이 확 빠지는 거죠. 선거에 대한 열패감이 굉장히 좀 세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재개발이라든지 사실은 자산 투표자들의 영향이 재개발로 이번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와 같은 흐름이 계속 만약에 이번에 선거를 2주만 더 늦게 했다면 충청도에서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열패감은 점차적으로 과거 격전지라고 했던 충청권이라든지 네. 강원 이쪽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ARS 조사 결과에서 지금 잇따라서 계속해서 부정평가가 좀 더 높아지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일시적인 흐름으로 갈까요? 아니면 좀 반등의 여지가 있다고 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벌어진 사건이 그저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져 왔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되겠지만, 선관위 관리 부실 문제는 이것이 예전부터 있었지만 은폐되어 왔었고 지금 드러난 거고요. 그리고 여권 내부의 권력 투쟁은 앞으로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타난 상황이고, 2030 민심 위반 부분은 지금 자산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평등이 쌓여왔던 부분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 가지 우연적이고 복합적인 변수들이 일시적으로 확 몰려서 확 빠진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런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네. 지금의 여론이 빠지는 것은 지지자들조차 응답하지 않는 일종의 항의성 여론 성격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네. 이것이 지금은 일시적으로 이런 변화가 보였지만 앞으로 구조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을 맞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이다. 심각한 문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평론가님이 지지자들이 응답하지 않은 상황도 있다, 이 부분을 좀 언급해 줬는데, 최근 김어준 씨도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이렇게 좀 지적을 했는데 먼저 영상 보고 오고 있습니다. 언론이 지금 현 정부를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야당이 공세가 성공한 것도 아니고, 지지율이 빠지는 것은 중도나 약보수가 아니라 코어가 빠지는 것이다. 이거는 등을 돌린 건 아니지만 팔짱을 껴버린 겁니다. 어떻게 하나 보겠다.
그 유튜버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코어가 빠지고 있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뭐 이동영 작가에 따르면 뭐 지지율이 이런 상황에서 빠지면 그게 코어냐 이런 식의 좀 그렇죠. 상반대 주장을 내놔서 이 부분을 관련해서 좀 쟁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조사에 따르면 이번에 이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 저희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층은 지난 2주 전에 비해서 94.7%로 에서 88.7%로 6%가량 빠졌고요. 진보층에서도 지지율이 84.7%에서 이번에 69.8%로 15%포인트 이상 좀 빠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여권의 핵심 기반인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에서 확실하게 조금 지지율 면에서 좀 이탈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제가 생각하기로는 핵심 지지층이 빠진다라는 부분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 코어층은 사실 이재명과 정치적 고난을 같이 해온 이전에 있었던 문재인 정권이라든지 그때 있었던 지지층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네. 이재명만큼이나 정치적 고난을 겪은 세력 그 누구보다 끈끈하게 엮여 있다. 그런데 지금 김어준 씨의 얘기는 팔짱을 끼고 있다라는 것은 일종의 관망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관망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네. 더 적극적으로 싸움은 싸웠지 팔짱 끼는 성격 아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 이재명 정권을 지지하는 층이 이재명 대통령은 지지하는데 민주당이 엉망이다. 도대체 속상하다.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서 항의성 여론을 계속 퍼뜨리고 있는 것이죠. 네. 이 경고는 결국은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돌아온 경고이지만 실제로는 민주당이 더 타격이 크게 가는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여론조차도 뒤집어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 조사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에서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안에서 조금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39.4% 그리고 민주당 38.1%로 조사가 됐는데요. 오차 범위 안이 1.3%를 어떻게 보면 좀 팽팽한 수치인데 이 주전과 비교해 보면 대략 민주당의 지지율은 5%포인트가량 하락을 했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5%가량 상승하는 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대표님은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오차범위 내로 붙었죠. 이제 ARS 조사에서 이렇게 오차범위 내로 완전히 붙었다. 이거는 좀 봐야 됩니다. 전화면접을 한번 더 보긴 해야 되는데,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야당인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그리고 국민의힘이 됐는데 야당이 그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이내까지 쫓아가는데 걸린 시간이 3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만약에 전화면접에서도 이게 5천 이내로 붙는다고 한다면 이번 네. 주로 봐야겠지만 그러면 1년 만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상당한 일이죠.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일은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긍부정이 5천 이내로 붙더라도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한 10%포인트 좀 앞서는 게 2018년 12월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정당에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긍정 부정이 오차범위 내로 붙어버리는 거거든요. 이거 무슨 얘기냐? 그러면 국민의힘이 뭔가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시중에서는 뭐 도대체 그 야당이 한 게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지도가 올라가느냐? 정당 지도를 보면 2030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국민의힘을 상당히 지지합니다.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관위와 관련된 그 이슈의 이니셔티브를 이제 국민의힘이 쥐었다라는 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 지도가 대통령 긍정률을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해도 이상하지가 않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가 청와대의 국정 그 동력을 발목 잡고 있다라고 해도 이상하지가 않은 상황이다. 과거하고는 다르다. 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확실히 문재인 정부 2018년 때와 좀 다른 게 과거 그때 당시에는 뭐 당시에도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좀 패배감이 있었고 했지만 이번에 국민의힘 지방선거에서도 뭐 네 곳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그나마 좀 성과라고 한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아니면 한동훈 의원 같이 보수의 대권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이 이번에 승리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민의 지금 기대감이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아까 또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 30대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40%대 중반 이상으로 나오면서 민주당이 좀 앞서는 결과가 나왔건데 이 부분도 역시 선관위 사퇴에 따른 반대 극부로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정당 지지율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2030 세대가 대대적으로 이반되고 선관위 문제 커지고 이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방금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여의도 정치권은
권력 투쟁에 매몰돼서 이런 중요한 문제에 신경을 못 쓰고 있다는 거, 안 쓰고 있다는 거죠. 안 쓰고 있다라고 유권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당 지지율은 물론 대통령 지지율과 같이 끌어내려지는 이 상황은 민주당이 목에 기부스를 했어요. 뻣뻣해서 고개 숙일 줄 몰라요. 선거 때만 고개 숙이고 이 엄중한 현실에 대해서 민주당 쪽은 정말로 반성해야 됩니다. 고개 숙이십시오. 네, 앞으로도 이제 그 정당 지지도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 지지도 그렇지만 정당 지지율 격차는 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을까? 아니면 이렇게 팽팽하게 좀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대표님 어떻게 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당권 경쟁이 본격화됐고요. 이제 다 이제 출마하는 시기가 됐는데 네. 민주당이죠. 민주당의 당 대표를 향한 이 레이스가 사실은 원래대로 한다면은 전당대회가 컨벤션 효과로 나타나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당 지도를 누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분열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국정 동력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여의도 정치, 즉 그 여당이 좀 더 국정 동력을 모으는데 지금 집중을 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라는 그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전혀 여의도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 우리 최유한 평론가님이 정확하게 말씀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컨벤션이 아니고 역컨벤션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내 당권 경쟁이 이제 앞으로 계속 벌어질 텐데 이 부분이 당내 분열과 갈등이 벌어지면서 지지자들 간의 좀 반목 현상 이 부분도 좀 같이 벌어지면서 최근에 지지자들이 보면은 정치 뉴스 특히 민주당 뉴스 보기 싫다 이런 분들이 꽤 많아진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또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걸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잘하기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못하나 못하기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야기한 것이 어떤 의미이든 간에 김민석과 정청래의 노선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그 안에서 그 난리가 납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아니 경쟁을 해야지 전쟁을 해서는 되겠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두 사람, 송영길 전 대표까지 포함해서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는 후보들 간의 차이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깎아내리기식 경쟁을 한다면은 지지자들 사이에 더 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권 전체의 발목을 잡고 붕괴하는 시발점이 되는 거 아니냐. 8월 17일이 승리하는 날이 되는지 패배를 자인하는 날이 될 것인지 그 간의 경쟁을 통해서 알게 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일각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민주당 지지율이 다시 상승할 거다. 아니면 반대로 더 하락할 거다. 이런 적이 좀 나오는데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전당대회가 컨벤션 효과를 가져와야 됩니다. 네. 그거는 아무래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또 평가를 하게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많이 이제 대기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응답 적극성이 상당히 회복이 돼서 그 전당대회의 그 열기를 가지고 얼마나 지속을 하느냐, 요게 문제가 될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간다면은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좀 건전한 경쟁, 그 정책 경쟁 그리고 국정 동력 회복을 위한 어떤 방안들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면 그나마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인의 언어부터 봅시다. 분열과 혐오의 언어를 쓰게 되면 똑같이 지지자들, 똑같은 국민들도 똑같이 그렇게 되면서 나라는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의 언어부터 분열과 혐오의 발언을 하지 말고 특히 정치인들은 누가 더 잘나서가 아니라 누가 더 국민들에게 봉사를 잘할 것인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것인지 비전을 보여주는 경쟁, 봉사 잘하기 경쟁, 그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마음을 얻어야지. 상대방 깎아내리면요 자기 얼굴부터 먼저 깎인다는 거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당 지지율까지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최유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